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했습니다. 1차 구속기한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검찰은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선택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최민혜 당직 판사는 검찰의 재신청 19시간 정도 만에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최 판사가 내세운 근거는 첫 불허 때와 비슷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이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를 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독립적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도 풀이됩니다.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다가오는 월요일인 내일 끝이 납니다. 앞서 검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등 기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한을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당장 오늘 중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송부 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당일 단 한 차례 조사했는데 그마저도 서명과 날인을 못 받아 재판에 선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이후 검찰의 대면 조사마저 사실상 불발되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는 제대로 된 조서 한 장 남기지 못하고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법원이 구속연장 재신청까지 불허하자 검찰 내부에선 또 한 번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통령 즉시 석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경욱 기자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첫 구속기간 연장 불허 이후 기소가 아닌 연장 재신청을 택했습니다. 과거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사례까지 법원에 제출하며 보완 수사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또 한 번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 내부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공수처법을 기준으로 검찰청 검사의 권한을 규정하느냐는 반응부터 검찰의 기소권 자체가 의미 없어졌다는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재신청까지 연겁 후 무산되자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수사한 만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윤 대통령 즉시 석방을 요구했던 변호인단은 검찰은 바지 수사관, 수사기관,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야 됩니다. 법원이 연장 재신청까지 불허하자 더 나아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해서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구속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 자체가 부족한 수사를 자인한 셈이라며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다면 공수처와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더불어민주당은 구속기간 내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과 법원의 재차 불허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즉각 석방과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그동안 여권이 문제 삼았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위법성이 입증된 거라며 절차적 흥결은 수사 혼선과 국민 갈등만 키울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불법 체포된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야 합니다.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면 검찰과 경찰은 지금부터라도 차분히 수사와 기소를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통령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 등을 지적하며 오동훈 공수처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불법 수사를 밀어붙였다며 민주당 책임론도 거듭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은 검찰이 추가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거라며 오히려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거로 해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사 거부에도 유죄의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구속기간 내 기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미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 검찰은 더 이상 구속기간 연장하지 말고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
김용현에 대한 공소장을 보면 거의 윤석열 공소장하고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 여당에서 나온 대통령 석방 요구를 두고는 내란 옹호당임을 선언했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궤변과 억지 주장의 집대성이라며 공수처의 내란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다른 계엄 관련자들의 검찰 공소장 등이 언급된 대통령의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에 끝내 실패하면서 추가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란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해진 쪽지입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인데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 자신은 이를 작성하지도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입법기구는 제5공화국의 국가보위입법회의와 같은 초법적 입법기관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국보위를 하는 만약에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국보위에도 재경분과위원회라는 게 옛날에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서 그냥 해버리면 되는 일이지.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라고 한 거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봉쇄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어디 뭐 통제가 한다 하니까 먼저 들어가려고 담을 넘어가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190명이나 빠른 시일 내에 들어와서 시간 내에 들어와서 이 계엄 해제 논의를 해가지고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실패한 검찰은 사실상 추가 조사 없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계엄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110억 원대 뇌물 혐의로 구속된 뒤 진술을 거부하다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결국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 과정은 구속 연장 불허뿐 아니라 곳곳에서 많은 논란거리를 낳았습니다. 누구에게 수사권이 있는지는 물론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선 관할권이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와 대통령 측이 정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과 공수처, 검찰은 저마다 나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이유를,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에서 시작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를, 공수처는 사건 이첩권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대통령 측은 위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자체가 현재의 실정법 체계에 맞지 않다. 다시 말하면 불법한 수사다 하는 입장입니다. 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더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통상 공수처가 청구해온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의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기는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라던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 수사를 거부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기소에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중요한데 무리하게 신병 확보에만 몰두하다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남겼다는 겁니다. 여기에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며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지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없는데 기초적인 법률 조항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법적 쟁점은 향후에도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공수처는 10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범죄 중대성과 도망 염려 등 7가지의 구속 필요 사유를 들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50여 장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대부분은 수사 보고서 형식의 설명 자료로 구속 사유를 적은 영장 청구서는 10쪽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과 재범 위험성, 추가 수사 필요성 등 7가지 구속 사유를 설명하면서 검찰, 경찰의 수사 기록과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다양한 정황을 나열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없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총기로 무장한 계엄군 678명을 국회 경내에 진입시켰다고 적시했는데 이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공수처는 또 경찰이 확보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자필 수첩 내용을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 확인하겠다며 계엄 당시 진보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와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 대북 도발 의혹까지 언급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혹여라도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극단적인 행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며 사실상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면서 다양한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닷새간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한 끝에 결국 빈손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른바 방탄차 도주 의혹을 적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1차 체포 시도 무산 이후 불거진 방탄차 도주 의혹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걸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 차량 2대가 공관촌 내 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며 대통령이 피신하려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로 극단적 지지자들의 폭동이나 소요 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극우 유튜버들의 극단적 주장을 사실상 지지하고 옹호해왔다며 이들을 자극해 헌재나 수사기관 앞으로 모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했던 군경 관계자나 경호처 직원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이에 반발하는 일부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면서 헌정사 초유의 법원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YTN이 설 명절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주요 정치 현안을 둘러싼 민심을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는 과반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도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정인용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헌재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비상계엄 위헌성 여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위헌 행위라고 본다는 답변이 58%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는 36%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념 성향별로 뜯어보면 보수층의 71%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79%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본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무려 98%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중도층도 71%가 위헌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니라는 입장은 25%에 불과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수사가 적절한지도 물어봤습니다.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응답이 55%로 절반을 넘었고 부적절했다는 게 42%였습니다. 성별과 연령별을 종합해서 보면 20대 남성과 70세 이상 남성의 과반이 대통령 구속은 과한 조치로 봤고
여성도 60대 이상에선 구속이 부적절했다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중도층은 구속 적절이 67%, 구속 부적절이 30%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호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대구 경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권이 발의한 내란 특검 필요성에는 응답자 가운데 53%가 필요하다고 했고 39%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최근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37%,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였고 모름과 무응답은 10%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우세했고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더 뚜렷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보수 응답자는 65%가 동의, 진보 응답자는 84%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자신을 중도로 규정한 응답자 중에선 의혹 제기에 부정적 답변이 63%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탄핵 전국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인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도 물었는데 개헌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1%로 반대한다는 답변 37%와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와 보수층 답변자는 개헌 반대, 민주당 지지자와 진보층 답변자는 개헌 찬성에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엠브레인 퍼블릭 측은 개헌의 범위나 세부 내용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방식이 아닌 단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진보층 유권자에서 더 큰 걸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전체 질문지를 포함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설 연휴 둘째 날이자 일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다 밤사이 날씨가 급변할 전망입니다. 특히 내일 하루 수도권을 비롯한 내륙에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려 쌓일 걸로 보입니다. 우선 내일 하루에만 경기 내륙에 최고 15cm 이상, 서울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오겠고 강원 내륙에 20cm 이상, 충북과 전북 내륙에도 최고 15cm 이상의 큰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설날인 수요일에는 내륙의 눈은 그치지만 중부지방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지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지속할 걸로 보여 귀경길에도 미끄럼 사고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예보되면서 고향 오가는 길, 이른바 블랙아이스 경보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5년 사망자만 100명에 가까울 정도로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박정현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지는 화물차. 뒤따라오던 다른 화물차는 아예 한 바퀴를 돌더니 그대로 들이받고 맙니다. 지난달 1일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10중 추돌 사고로 도로 위에 쌓인 눈이 녹았다가 다시 열면서 생기는 일명 블랙아이스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경기 지역 일대에선 밤새 내린 눈에 도로 살얼음이 끼며 무려 차량 105대가 다중 추돌해 16명이 다쳤습니다. 비교적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지만 블랙아이스는 오히려 강추위보다 요즘처럼 덜 추울 때 더 쉽게 발생합니다. 기온이 다소 높아지면 눈의 수분 함량도 높아져 도로에 더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겁니다. 영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오르막 내리막 할 때 그럴 때가 이제 가장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아주 추우면 이게 길이 얼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그 정도 온도일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방심을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탓에 해당 구간에 들어가고서야 알아챌 수 있다는 점도 사고 위험을 키우는 요인인데 이번 연휴는 임시공휴일 포함 최장 6일이나 이어지는 만큼 귀성 귀경객이나 여행객 등 장거리 운행 차량이 늘며 피해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사고는 4,000건, 사상자는 6,600명이 넘고 치사율도 2배에 달합니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국도는 사고 건수가 높지만 속도를 줄이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선 횟수 대비 사상자가 많은 경향을 띱니다.
블랙아이스를 맞닥뜨렸을 땐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 만큼 한 번에 길게 밟기보단 여러 번 밟았다 떼며 제동거리를 줄이거나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핸들은 반대 방향으로 확 꺾는 것도 금물, 터널 출입구 부근이나 음지 등 사고 우려 구간에선 감속과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도 중요합니다. 정부 관계기관은 도로 위험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겨울철 안전운전 캠페인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제설제를 선제적으로 살포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결빙 방지를 위해 사전 제설 작업이나 도로 열선 설치 같은 제도적인 예방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찰이 설 연휴 기간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상시 음주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휴 첫날과 마지막 날엔 밤 9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일제히 단속을 진행하는데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수지 요금소와 수원 동수원 사거리, 안양 평촌역 주변 등 40여 곳에서 이뤄집니다. 연휴가 끝난 뒤에도 서부 내륙고속도로 포승 요금소와 수원 팔달문 교차로, 성남 태평 고개 등에서 단속을 벌이고 경찰서와 고속도로 순찰대도 유흥가와 관광지 등에서 음주운전을 적발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미 대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당분간은 신중함을 유지할 거란 전망이 많은데 과거와 같은 친서 외교부터 부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보도에 이종원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른 뒤 곧이어 열린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꽤 반길만한 트럼프 발언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남 대회 메시지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으나 김정은 위원장이 불참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는 추가 발언까지 내놨지만 김 위원장이 곧바로 화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일단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과거 하노이 노딜이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북미 대화의 거리를 두는 발언을 이어왔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합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언제가 더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 역시 트럼프 속도에 맞춘 상황 관리는 일정 부분 필요한 만큼 과거와 같은 친서 외교부터 부활시킬 가능성은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He wrote me a beautiful letter on birthday. It was my birthday, as you know, last week. He wrote me a beautiful letter. I thought it was very nice and just two friendly letters. 이미 트럼프에게 전해질 러브레터가 평양에서 출발했을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미국 신행정부에 진입하기 위해 유엔 본부 북한 대표부가 뉴욕 채널을 통한 물밑 대화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해외에 배치된 미군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헤그세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트럼프가 전임 대통령들과 다른 점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의 배치를 아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자원은 미국을 위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라며 우리는 그들을 모든 곳에 보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의 발언은 동맹 등 다른 나라의 안보를 위해 미국의 자원을 쓰는 데 소극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교전 중에 생포한 북한군의 신문 영상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리전의 도구로 활용하는 걸로 분석되는데 전쟁이 끝나면 이들이 어디로 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북한군 포로 신문 영상입니다. 앳된 얼굴의 병사는 자신이 러시아로 가는지도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는지도 모른 채 파병됐다고 말합니다. 실제 전쟁할 때까지는
우리가 맞춰야 게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앞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신문 장면뿐 아니라 북한군을 생포하는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또 생포한 북한군과 러시아군에 잡힌 우크라이나 병사를 교환하자는 제안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Полонені не розмовляють українською, англійською чи російською мовами, тож спілкування з ними відбувається через перекладачів корейської мови у взаємодії із розвідкою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NRS. 통상 적군에 붙잡힌 포로는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됩니다. 하지만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엔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북한 병사가 원한다면 한국으로 귀순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관련국들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문제는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구속된 채 탄핵 심판을 받는 가운데 누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추진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란 말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이아몬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중국의 결혼 감소까지 더해져 관련 산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 앤트워프 다이아몬드 거리. 전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의 80%가 거쳐가는 다이아몬드 산업의 메카입니다. 한때 2,000개 가까운 상점이 있었지만 요즘 문을 닫은 가게가 많아졌습니다. 공실률이 20%에 달하며 임대 광고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이 내린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 금지 조치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We've been working here at least for 20 years. And then very recently we had to let it go. 다이아몬드 원석의 30%를 차지하던 러시아에서 공급이 끊기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다이아몬드 세공과 감정 관련 일거리도 따라서 감소했습니다. We had in the 1960s we had 45,000 diamond cutters in Belgium. Now they tell me 400. 여기다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다이아몬드 시장 중국의 수요 하락으로 역대급 재고까지 쌓였습니다. 결혼 감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중국 결혼 건수는 660만 건으로 추정되는데 2013년 1,340만 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경기 둔화로 합성석 다이아몬드 수요는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기술 발달로 품질은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별이 힘들고 가격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세계 합성석 시장 규모는 20조 원으로 고속 수요의 20%를 차지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 조건을 제한하는 규제죠. 그런데 막상 이 제도의 시행 결과를 뜯어보니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던 걸로 드러나 무용론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 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4개 동과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정비사업 밀집 지역으로 서울 전체 면적의 10.8%에 이릅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지자체장의 허가로 거래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와 함께 기존 주택은 처분해야 합니다.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는다는 취지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 못합니다. 강남 지역 4개 동의 지정 후 1년간 집값 상승률을 지정 전과 비교해보니 잠실동만 감소했고 삼성동은 거의 비슷하며 청담동과 대치동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가 되는 매물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매수자도 적기 때문에 한 번씩 거래가 되는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풍선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구역이 시정된 2020년 6월과 바로 다음 달인 7월, 토호제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률 변화를 보면 평균 2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세값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구역 지정이 된 해 해당 지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전년도 상승률보다 최대 12배 이상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부작용인 이런 재산권 침해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한 이제 그 세입자가 밀려나야 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만 더 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정하는 그런 과잉 행정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일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해제 방침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양대 산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AI 시대 HBM을 앞세운 SK하이닉스가 훨훨 날며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삼성이 주도권 탈환을 노리며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지만 한 번 놓친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희비를 가른 건 고대역폭 메모리 HBM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엔비디아와 손잡은 SK하이닉스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AI 거물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납품하면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모두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 타이틀을 거머쥐었습니다. 6개월을 당겨달라. 그래서 6개월을 당겨보겠다고 저희가 노력하고 왔습니다. 그리고선 솔직히 미팅을 더 가기가 이제 좀 두렵습니다. 한 번 더 가면은 또 당겨라 할까봐 이제. 이달 초 CES에서도 끈끈한 관계를 보여준 젠슨 황과 최태원 회장. 최 회장은 하이닉스의 HBM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 수준을 넘어섰다며 올해에도 독점적 지위 유지에 문제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AG 기반의 HBM 고객 수요도 의미 있게 증가함에 따라 고객 기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반도체 초격차를 내걸었던 삼성은 한마디로 전전긍긍입니다. 작년 말 메모리와 파운드리 부문 수장을 전격 교체하고 잃어버린 위상을 되찾겠다며 벼르고 있지만 범용 메모리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율 부진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게다가 HBM 최대 수요처인 엔비디아는 삼성 제품에 대해 여전히 테스트 중이고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며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상황. 지금의 흐름은 삼성 스스로의 경쟁력이 약화됐기 때문에 나온 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만한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AI를 지금 계속 구축하길 원하고 있고, 거기에 TSMC라든가 엔비디아에만 모든 걸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언젠가는 다 다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삼성한테도 기회가 저는 분명히 올 수 있다. 삼성은 대내외에서 쏟아지는 우려에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위기를 돌파할 비전과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이 언제쯤 긴 겨울을 딛고 봄을 맞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을 모아 K-콘텐츠 허브를 만드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미국의 관련 기업들에 대한 공약에 먼저 나섰습니다. 미국 LA에서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하는 대규모 세트장 6개가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아마존 MGM의 미국 내 7개 스튜디오 가운데 본사로 1982년에 조성된 곳입니다. 하지만 아마존은 빌려 쓰는 입장으로 임대인은 따로 있는데 세계 최고의 스튜디오 운영사 MBS 그룹입니다. 이들 두 회사는 K 콘텐츠 확산에 맞춰 한국의 스튜디오를 직접 꾸리는 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라 영상문화복합단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이 영상문화단지 K컬처를 앞으로 육성 발전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 인천이 갖고 있는 K콘텐츠 확실하게 인식시켜주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션과 인형극 콘텐츠 제작사인 짐 헨슨 컴퍼니도 손재주가 좋은 우리나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에미상을 2차례 수상한 스타게이트 스튜디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수촬영 효과와 가상 제작 분야가 전문인 만큼 발전하는 한국의 특수효과와 접목할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And I think that South Korea
is ideally poised to create international films that have both a Western and an Eastern cultural value and sensibility. It's a remarkable opportunity in Incheon. 여기에 미디어 아트의 최근 경향인 관람객 동화 몰입형 전시장을 마이애미에 만들면서 흥행에 성공한 슈퍼블루도 인천에 적극적입니다. 동양권 진출을 추진하면서 싱가포르를 고려했지만 최근 송도의 골든하버 부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인천시는 이들 세계적 기업을 끌어들여 송도와 영종, 청라를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 만큼 인천시로서는 이 같은 유치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LA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설을 맞아 우리 농산물로 만든 명절 선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농산품 가공 현장에 윤지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산 찹쌀로 만들어진 하얀 떡, 노란 빵가루 위에서 동그랗게 굴려집니다. 백향과 찹쌀떡을 만드는 겁니다. 이곳 남원의 특산품인 백향과, 이건 백향과의 생즙인데요. 이 백향과의 생즙을 생크림에 넣어 섞으면 찹쌀떡 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특색 있는 상품을 만들고 난 뒤 매출이 2배 이상 뛰었다는 찹쌀떡 업체 대표. 다른 제품들보다 월등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작년에 백향과 떡 접목하고 나서부터는 더 훨씬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은 명절 선물로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시켜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었고 이번에는 지인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또 지역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에 있는 업체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빨갛게 잘 익은 뒤 건조 과정을 거친 사과 대추. 깨끗하게 씻은 대추와 인진쑥을 통에 넣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다려냅니다. 대추를 활용한 액상 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대추의 특성상 그 보관 기간이 엄청 짧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고 상품으로 나갈 수 없는 대추들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고민 끝에 이제 가공품을 만들자. 농촌진흥청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농산 가공품을 만들 수 있도록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를 이용하면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직접 마련하지 않아도 돼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그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을 해서 가공 제품을 개발을 하고 또 이것을 창업을 통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그런 소득원을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설을 맞아 우리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농산 가공품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엔진을 조사한 결과 양쪽 엔진 모두에서 가창오리의 깃털과 혈흔이 발견됐고 사고 당시 공항 CCTV 영상에서도 조류와 충돌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로 엔진 이상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은 겨울철 무안 일대에서 자주 관찰되는 철새인 가창오리와 양쪽 엔진의 충돌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여객기 양쪽 엔진 모두에서 가창오리 깃털과 혈흔을 발견했고 사고 당시 공항 CCTV 영상에서도 충돌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쪽 엔진 모두가 가창오리와 충돌을 했고 이 충돌로 엔진 이상이 발생했음이 입증됐습니다. 또 블랙박스와 관제 교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오전 8시 57분 50초에 관제탑이 조류 활동을 경고했고 경고 21초 후 조종사들이 항공기 아래 방향에 조류가 있다고 대화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고 1분 후부터는 블랙박스 기록이 중단됐고 경고 1분 6초 후에 조종사들이 메이데이, 즉 비상선언을 했음도 밝혀졌습니다. 비상선언 4분 1초 후 사고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를 벗어나 로컬라이저,
즉 방위각 시설물과 충돌한 것도 확인됐습니다. 사고조사위는 초기 현장 조사를 지난 20일 마쳤고 조사에서 파악한 내용을 무안공항에서 직접 유가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조사위는 사고 여객기가 조류 몇 마리와 충돌했는지 또 가창오리 외에 다른 조류가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엔진 분해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시공사의 부도로 강원도 춘천 한 민간 임대 아파트의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들어선 고층 아파트. 작업자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318세대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시공사 부도로 공정률 77%의 공사가 멈췄습니다. 아파트 내부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골조부터 창호 그리고 전기 배선까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아파트 완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입주 예정 주민들은 이미 1억 원 넘게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에 가입했지만 시행사가 입주 예정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입금하지 않고 공사비 등으로 직접 사용했기 때문 특히 입주 예정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은 주민 동의 없이 대출금 대부분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아닌 시행사에 입금했습니다. 시행사가 설명을 하고 고객이 이해했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랑 시행사랑 그렇게 얘기가 됐고 그 계좌에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계약서대로 이행했을 뿐이라던 해당 금융기관. 사건이 불거진 뒤 담당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보증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런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습니다. 허가 보증서 믿고 계약을 한 건데 이렇게 지금 나몰라라 해버리니까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 역시 대금을 받지 못해 줄도산 위기에 처한 상황. 취재팀이 시행사와 시공사, 도시주택보증공사에 연락을 취해봤지만 받지 않거나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사분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홍보실에서 대응을 하는 게 저희 원칙이고. 부푼 기대와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던 주민들. 여기저기 떠돌며 빚만 떠안게 됐습니다. 월세살이로 이렇게 지내는데 집은 못 갔더라도 빚이라도 없어야 되잖아요. 다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일상이 다 마비가 됐죠. YTN 홍석입니다. 태양은 11년 주기로 활동이 왕성하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하는데 올해가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이런 태양 극대기에는 강력한 폭발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어 과학계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하늘이 온통 붉고 영롱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해 21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에 불어닥치면서 세계 곳곳에서 화려한 오로라 현상이 관측된 겁니다. 특히 올해는 태양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여서 더 넓은 지역에 강한 빛깔의 오로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11년마다 반복되는 태양 극대기에는 신비한 자연현상보다 피해 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태양의 자기장이 강해지고 흑점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강력한 폭발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때 태양에서 분출된 엄청난 양의 고에너지 입자와 플라즈마가 지구 자기장을 교란하면서 인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위성이 손상되거나 무선통신과 GPS가 고장을 일으킬 수 있고 우주인과 비행기 조종사가 방사능에 피폭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3년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면서 세계 곳곳에서 정전과 변압기 폭발 사고가 잇따랐고 지난 2022년엔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 올린 위성 40개가 무더기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대기 밀도가 평소에는 우리가 이제 물에서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자기 폭풍이 발생할 때는 지능에서 걷는 그런 느낌, 위성에 나를 때 방해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위성이 제 궤도를 유지를 못하고 추락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AI를 활용해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기 30분 전 미리 정확한 위치를 파악해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양 활동을 24시간 감시하면서 우주 전파 재난 위기 경보를 4단계로 구분해 예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지난해 지구를 강타한 지자기 폭풍의 원인과 물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해 우주 날씨 변화의 예측력을 한층 높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더 강력하게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 지자기 폭풍, 즉 우주 날씨 변화를 좀 더 대비를 할 수 있는 좋은 기초 자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주 전파 재난이 발생하면 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주의하고 드론은 비행 중에 작동이 안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초봄처럼 온화했던 어제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올라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강원도는 밤부터 다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내륙 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도, 대구는 3.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7도, 대전과 광주는 8도, 대구는 9도, 부산은 11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고 날씨도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린 눈비가 얼어붙어서 귀성길 불편이 우려되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